반갑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부터 오늘 브레인고에서 진행하는 인공지능 시대 이제 토론이 공부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60분 동안 강의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또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여러 가지 문의점이, 또 자녀 교육 독서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강의 60분 끝나고 30분 정도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강의 중에 궁금한 점을 메모하셨다가 60분 후에 질문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답변도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저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강연을 하는 거는 좀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진행해 볼까요? 오늘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좀 나눠볼 예정이에요. 아마 이제 자녀 연령이 다양한 층으로 들어오셨을 거라 예상을 하는데, 연령에는 크게 관계없이 지금 사회적 변화와 교육의 흐름을 좀 짚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대부분이 아마 엄마이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진화되는 세상, 이 디지털 세상을 굉장히 잘 누리고 살고 있는데, 그 세상을 과연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있는 엄마인지 질문을 갖고 이 시간을 좀 함께 해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나는 새로운 공부 패러다임, 사회의 진화와 더불어서 변화하는 공부의 재정의, 공부의 의미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준비해주는 엄마인지, 이것 또한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갖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새로운 공부 패러다임 속에 토론, 커뮤니케이션 기반 학습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려면 도구가 필요한데, 오늘 소개해 드릴 도구는 뭉치, 동아 MMB, 뭉치출판사의 토론왕이라는 도구가 지금 변화하는 공부 패러다임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또는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것 또한 잠시 분석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진화하는 세상. 우리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변화를 누리고 살고 있는데, 이 누리고 사는 세상이 여러분 부모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것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프레이라는 미래학자는 제가 강의할 때 종종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2030년에 일어날 일을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에게 안내를 했어요. 자, 미래학자의 통찰력을 통해서 우리가 2030년, 즉 여러분의 자녀가 사회로 나아가야 할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짝 엿보겠습니다. 자, 그런 세상이 없다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내가 얼마만큼 알아차리고 있는 엄마인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드론이죠. 우리가 요즘에도 종종 보고 있고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했는데, 일주일에 서너 번은 우리 집 안방까지 드론으로 택배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기대해 봅니다. 지금도 택배 전쟁인데 드론으로 택배를 받는 세상, 이것 또한 의문보다는 가능하리라는 예측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사실 신차들은 거의 자율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자동차는 시스템, 컴퓨터죠. 기계의 어떤 기술적인 걸 넘어선 컴퓨터라고 보는데, 자율자동차의 상용화, 그러니까 우리가 2030년 정도면 일반인들도 자율자동차를 통해서 주행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글 직원들은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자율자동차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거든요. 자, 세 번째는 3D 프린터입니다. 이게 의학계에서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3D 프린터로 지금 피자를 프린팅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중국에서는 집도 프린팅했죠. 우리가 사는 집도. 하루에 뭐 10채를 출력을 했다. 한 채당 우리나라 돈으로 600만 원이 안 들었다. 이런 소식을 우리가 접근하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보니 굉장히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상용화는 미래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흔하게 나오는 이야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시공간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러한 세상이 없다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가 이러한 세상을 없다라고 여긴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이러한 미래에 이러한 일들이 평범하게 일어나는 이 세상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엄마라면, 아빠라면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누리고 사는 세상과 여러분 자녀의 관계성을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건대 지금은 교육열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철학,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세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상과 우리 아이와 관계성을 지속적으로 예민하게 깨어있는 부모가 부모의 역할, 부모의 의무를, 교육적 의무를 다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터넷 기업 아마존. 이 아마존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물류센터가 이렇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물류센터의 면적이 큰 만큼 인력이 얼마나 많이 동원되겠어요? 그러나 2, 3년 전부터 이 아마존의 물류센터는 사람을 채용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무하던 사람을 문자 한 통으로 해고하기 시작했다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왜냐하면 키바라는 물류 로봇이 사람의 역할을 대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30명, 50명 할 일을 키바 한 대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내가 CEO라도 사람 대신 이 키바 시스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부모 세대, 기성 세대가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확하고 속도에 의한 경쟁력을 갖추어서 사회에 나아가서 일꾼으로 일했다면 또 하나 단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암기의 학습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학습을 통해서 단순 반복적인 기술력을 익혀서 사회에 나가는 연습을 학교에서 했다면 과연 키바가 물류센터에 일을 하고 있는 이 세상에 이러한 훈련이 지금 우리 아이에게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라는 의구심을 가져야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키바로부터 배울 점이 있습니다. 이 물류 로봇 키바가 사람의 역할을 대체하면서 인간은 해고를 당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반면에 여전히 아마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력이 해고를 당했다라고 알고 있고 우리는 이런 시스템이 위협으로 느껴지는 세상인데 여전히 일하고 있는 사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키바라는 시스템을 우리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끼는 마당에 그들의 업무, 사람들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전히 일하는 사람이 있다. 이건 무슨 소리냐? 키바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키바는 전자동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인간과 코업, 협업을 해야만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때의 인간은 반복 기술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죠? 반복적인 성실을 요구하는 업무가 아니라 사고, 종합적인 판단력, 논리적인 사고력, 문제 해결력을 요구하는 그러한 역량이 있는 사람은 해고를 당하지 않은 겁니다. 키바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와 대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단순 반복적인 공부를 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키바가 하는 일을 연습하는 것이 될 테고 사고력과 생각하는 힘, 종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
추론 능력, 비판적 사고력, 이렇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공부를 통해서 길러내고 있다면 여전히 키바보다 더한 것이 나와도 대체당할 수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 키바로부터 느껴지시는 게 있는지요? 자, 인공지능과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나오는 인공지능은 아직은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의 지능을 능가하는 강한 인공지능의 출현을 2045년으로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싱귤레러티, 특이점, 우리의 지능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인공지능과 협업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 여러분 자녀가 사회에 나아가면 결국에는 상사가 인공지능이 될 수도 있고 동료가 인공지능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을 의심하시나요? 의심할 이유가 지금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인공지능이 진화하고 거듭 발전되는 세상에서 그러면 인간의 일을 인공지능이 다 하고 있다면 인간은 과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지난 4차 산업혁명 선언 이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위협적으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에게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과연 우리 자녀에게 무엇이 진짜 공부인가 라는 생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고 있는 또는 여러분 자녀에게 투자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지금 제대로 된 공부, 사회에 걸맞는 공부인 거 맞나요? 생각해 보셨나요?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그러한 생각을 주도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는 학교가 사라진다? 미래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공공연하게 발표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30년 이내에 학교와 교사는 사라질 것이다. 10년 이내에 세계 대학의 절반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학교보다 더 고급 적인 정보와 지식을 네이버, 구글, 위키피디아로부터 얻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가 사라진다. 더군다나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감염병으로 인해서 언택트 사회로 진입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학교라는 오프라인 공간이 여전히 단순 지식만 주고 있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학교가 커다란 우리처럼 기성세대처럼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버크민스터라는 학자는 지식이 2배로 늘어나는 지금으로부터 지식이 2배로 늘어나는 증가 속도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100년, 150년 걸려서 지식이 2배로 늘어났었는데 현재로 들어오면서 13개월, 1년 만에 지식이 2배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30년에는 그죠? 우리가 아이가 사회로 나아가는 시점에는 지식의 증가 속도가 더 빨라져서 간격이 더 좁아져서 12시간에 2배씩 늘어난다라고까지 예측을 하고 있고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라 계속 짧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학교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즉 지식만 전달하는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 지식을 주입하는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굉장히 잘 통하는 공부 방식이었으나 이렇게 지식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짧아지는 이런 사회에서 가르침, 일반적인 가르침은 무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식은 꼭 누군가의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도구를 이용해서 탐색하는 방법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도 당장 궁금한 거 있으면 학교의 선생님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손 안에 기계, 컴퓨터, 네이버로부터 취하고 계시겠죠.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더 일상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변화하는 사회, 지식의 증가 속도, 정보 폭발의 시대, 네이버, 구글, 위키피디아가 해결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공부입니까? 암기하는 게 공부입니까? 문제풀이를 열심히 하는 것이 공부일까요? 학원에 가서 조용히 선생님 말씀을 듣는 게 진정한 훈련이 될까요? 이런 사회를 준비하는 경쟁력이 될까요? 자, 3가지 힌트를 드릴 예정이니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 삼성은 벌써 3, 4년이 지났는데
채용 기준을 우리나라 지금 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 공기업, 공기관에서조차 채용 기준을 지속적으로 바꿔나가고 있는데 삼성은 실무 면접과 창의성 면접을 도입해서 1박 2일 합숙을 하게 하고 장시간 동안 지원하는 후보자들끼리 종일토록 리더십, 협업을 평가할 수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있고 또 면접관과 직접 지원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면접관과 지원자의 토론을 면접으로 보는 그러한 인재 채용 방식으로 계속 바꿔나가고 있어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인사관계자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스카이 출신 더 이상 선호하지 않는다. 예. 무슨 소리냐? 지식의 양으로 평가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업에서 인재라고 들어와도 지식이 많이 있는 것이 쓸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겠다. 그래서 토론 면접과 1박 2일 합숙 면접도 가져온 거죠. 자, 인재상을 바꾸는 기업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아가서 이런 기업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암기하는 훈련만 받고 있다면 기업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겠죠. 자, 하나 더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100대 기업이 선호하는 인재상의 덕목 2008년부터 인재상의 기준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2013년 역시 2018년 들여다보면 전부 다 소프트 스킬 어떤 학력과 학벌과 스펙에서 벗어난 인간성, 인간의 고유의 성향, 특성을 인재 기준으로 바꿔내고 있는 거고 선호하는 인재상이 그래서 바뀌는 거죠. 이런 힌트를 들여다봤을 때 우리 아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면 공부를 통해서 정작 길러내야 되는 것이 정답을 빨리 찾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 얘기를 조금 할까 하는데요. 일본이 어찌됐건 우리보다 10여 년 이상 앞서갔다라는 그러한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교육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우리나라에게 주입식 교육을 어쩌면 입힌 나라가 일본인데요. 일본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교육이 바뀌지 않는다면 국가적인 재난이 올 것이다 라고 문부성에서 선언을 하고 올해부터 객관식 시험, 수능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들은 센터 시험이라 하는 객관식 평가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논술 시험으로 갈아타기로 결정을 받죠. 대입은 즉 아이들에게 더 이상 객관적인 선다형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은 의미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 대신 아이들의 생각을 테스트하겠다. 지금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이런 발표를 한 이후로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논술형 평가, 일본에서 선택한 국제 바칼로레아라는 논술형 평가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국제 수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말로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그래서 국제 논술형 평가를 시행하기로 한 건 아시아에서 최초예요. 일본이.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선언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시범적으로 이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제도를 가져다가 실질적으로 몇 개 도에서 제주도나 충청도나 대구도 교육청에서 시범학교 운영 중으로 발표를 했죠. 그렇다면 지금 초등학교를 그 미만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수능을 치르는 나라여도 더 진화되는 사회 구조에 맞춰서 준비해야 되는 건 객관식 시험이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논술형 평가, 사람의 생각을 테스트하겠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정해진 프레임에서 정해진 글을 쓰는 그러한 논술이 아닙니다. 제가 기출문제를 몇 가지 좀 들여다봤는데 국제 바칼로레아라는 국제 논술형 평가의 기출문제를 좀 살짝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어 문제인데 자, 이 국제 바칼로레아는 객관식 시험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런 식의 사고를 논하는 형식. 여러분이 공부한 작품들 중 적어도 두 작품을 참조해서 아름다운 가치와 태도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논하십시오. 이거를 고3 아이들이 이러한 수능을 치른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이런 훈련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자, 또 하나 들여다보면 역사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 정책들은 부의 분배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에 어느 정도나 동의하는지 논하십시오. 자, 이것은 철학 문제입니다. 자, 지식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준다. 이 말은 인문학 및 또 다른 지식 영역에서 어느 정도나 진실입니까? 자, 이러한 문제들을 수능에서 치른다면, 자, 일본은 지금 선택을 한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교육적 우위에 있는 나라들은 지금 어떤 객관식 평가가 아니라 이런 식의 평가를 하고 대입 전형을 치르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것들과 이러한 것들의 해결력이 맞아떨어지고 있나요? 여러분, 엄마는 알고 있겠죠? 엄마가 지금 교육적 주도성을 가지고 교재나 교구, 도구를 선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부모님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향후 이러한 바칼로레아 논술형 시스템을 확장시키겠다라고까지 발표를 했는데 아직은 수능이 발목을 잡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교육 안에서 자녀를 키울 때는 엄마만의, 부모만의 분별력, 교육적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냥 남들 따라하기 식으로 해서 그 결과가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힌트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변화하는 기업을 들여다봤고요. 두 번째,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일본을 들여다봤고, 세 번째는 미국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성적표입니다. 석차가 있고 평균이 있고 점수가 있고 과목이 나열돼 있죠. 미국은요, 최근에 이러한 성적표를 폐지하기로 결정받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한테 이러한 평가는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대신에 성적표에 이러한 역량을 과목 대신 기록하겠다, 평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몇 가지 들여다볼까요? 사고 능력,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능력, 협업 능력, 디지털 읽기 능력, 적응력, 진실성, 마음의 습관 등 15개 항목을 국영수사가 과목 대신 넣기로 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사형 그래프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이미 익히 명문 고등학교로 알려진 미국의 100대 고등학교에서는 실천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 어떠세요? 이런 것들을 공부라고 여기지 못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러한 소프트 스킬, 역량을 기르기보다는 국영수사가의 어떤 점수 지향적, 성적 지향적인 공부로 매몰되어 있는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교육 시스템을 따라가더라도 여기에서 부모의 분별력이 떨어진다면 계속 90년대, 80년대, 70년대 우리 기성세대에게나 적합했던 공부가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 안타까운 현실의 피해를 어쩌면 여러분 자녀가 고스란히 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같이 각성할 필요가 있는 거죠. 미국에서 이러한 결정을 괜히 내린 것 아니겠죠? 세계경제포럼이라는 기관은 4차 산업혁명을 명명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지난 2년, 3년 동안 굉장히 기가 따갑게 들었는데 이 기관에서 2020년에 이러한 능력을 발표를 했는데 어떠한 거냐. 디클라이닝 2020년에 이러한 능력은 가치가 떨어지니 의미가 없어요 라고 얘기한 거고 그로잉 이러한 능력은 가치가 올라가니 개발해야 돼요.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건 이 능력이 아니라 이 능력이에요.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좀 들여다볼게요. 디클라이닝, 가치가 떨어지는 능력은 들여다보면 20세기에 즉 기성세대에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들입니다. 암기력, 청력, 언어 능력, 재무, 시스템이 할 수 있는 기술력, 또 단순 읽기, 반복해서 쓰기, 산수, 세마기, 품질 관리 다 지금 시스템이 하는 것들이죠. 기술. 우리나라는 기술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결국에는 20세기에 기술로 성장한 나라인데 이러한 역량들은 인공지능, 시스템, 빅데이터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디클라이닝,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가 있는 겁니다. 느낌이 오시죠? 자, 그러면 그로잉, 가치가 올라가는 2022년 인공지능과 같이 사는 시대에 가치가 올라가는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업에서 왜 인재 기준을 바꿨고 일본에서는 왜 수능을 변화시켰고 미국에서는 왜 성적표를 바꿨나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2022년 향후 우리 아이들이 살아내야 할 세상에서는 필요한 것들이 전부 다 기술력이 아니라 기술 디자인, 기획력이라고 얘기하죠. 프로그래밍, 창의성, 능동적 학습 능력.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능동성보다 수동성이 받아들이기만 하는 힘이 더 강하게 길러지고 있죠. 분석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복잡 문제 해결 능력, 리더십. 이러한 소프트 스킬을 그로잉한 능력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훈련시켜야 되는지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는 게 아닐까요? 그거에 대한 솔루션은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찾아가시는 거겠죠.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가실 수 있는 힌트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학력과 학벌이라고 얘기했고 스펙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드 스킬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동일한 것을 놓고 경쟁을 한 거죠. 누구의 하드 스킬이 더 좋은지 그것을 경쟁했기 때문에 평균을 말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나 하드 스킬은 저무는 해가 되는 거고 뜨는 해는 소프트 스킬, 인간만이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고유의 능력, 인간의 전두엽, 이성적 사고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 소프트 스킬을 길러내지 않으면 결국은 사회에 나가도 인공지능, 키바와 같은 시스템에게 대체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진화하는 세상을 우리가 들여다봤는데 그것이 공부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것을 연달아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사실 최근에 이런 사회적 진화 또는 전 세계적 교육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진화하고 있는 중인데 단지 여러분이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수능이라는 객관식 평가가 발목을 현재 잡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교육의 정책이 선도화된 나라에 쫓아가기가 굉장히 미미하고 떨어져 있는 나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아까 말씀드린 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공교육 체제에 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2015 개정교육에서 여전히 2009 개정교육에서부터 시작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여기에 세부적인 사안이 상상력이라든지 창조력, 인성을 강조했고 새로운 지식을 창조. 이게 바로 암기가 아니라 전에 전달받은 자기가 탐색한 지식을 기반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로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015 개정교육, 지금 초, 중, 고 개정교육은 전부 다 실질적인 교육입니다. 이론적인 교육이 아닌 거죠. 그래서 또 들여다보면 창의융합교육의 포시 스킬이라는 목표가 와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들여다봤던 다 소프트 스킬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창의융합교육의 4가지 C로 시작하는 목표입니다. 협업할 수 있는 아이인가, 커뮤니케이션을 길러내고 있는가, 그리고 타당성을 구분해내는 비판적 사고력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나가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갖게 훈련을 받고 있는가 이건데 지금 우리 코로나를 보더라도 전 세계의 문제 해결력, 리더의 문제 해결력이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나라도 지역에 따라 문제 해결력이 굉장히 다르죠. 결국에는 지금 공부의 중심이 정답이 아니라 문제 해결력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불특정하게 우리가 코로나가 올 줄 알았나요? 이러한 세상이 갑자기 언택트 사회로 진화시킬 줄 우리는 몰랐죠. 서서히 진화될 줄 알았지만 하루아침에 언택트 사회로 변화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비대면으로 만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바로 정답이 통하는 사회가 아니라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이 통하는 사회로 바뀌었다. 이거를 빨리 감지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감성을 발휘할 능력이고 전두엽을 사용해서 이성적, 논리적, 추론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고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자, 최근에 교육부 장관이 또 이렇게 브리핑을 했죠. 창의융합교육은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겠다. 그리고 토론, 창의융합교육은 일방적으로 전달해주는 교육이 아니니까 토론과 발표 수업을 활성화시키겠다.
이게 지금 커뮤니케이션 교육으로 계속 나가겠다라는 얘기죠. 논리적 사고력과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스팀 교육을 확대하겠다. 이게 전부 다 사고력 기반의 학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대학교, 좋은 대학교 하나 나왔다고 해서 그것으로 평생 먹고 사는 기성세대의 기준이 아니라 평생 공부하고 스터디하고 또 자기를 개발하면서 변화하는 사회의 코드를 맞춰가면서 그러한 사회를 리드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의 대학교 졸업장은 이제 과거의 일로 지나가고 있는 거죠. 수시로 자신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변화하는 사회를 준비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겁니다. 자,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서술, 논술, 구술. 이게 지금 일본에서 국제 바칼로레아 수능을 진행을 한다. 거기는 이제 대입까지 건드린 건데 우리나라는 초중고 지금 서술, 논술, 구술 시험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수업을 일반화하겠다라는 뜻이 바로 혁신학교를 일반화하겠다. 그러니까 혁신학교가 지금 150군데 정도 전국에 포진돼 있는데 일반학교도 프로젝트 수업 위주로 하는 혁신학교 방식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도 들여다보고 자꾸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지금 15개정 교육은 수시 개정 체제입니다. 수시로 전략을 진화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저 수능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자녀 교육을 진행을 한다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많이 부족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변화되는 모습까지 지금 들여다본 건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서서히 느껴지실 거예요. 공부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라는 건 궁극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공부의 정의가 바뀌었다. 다시 말하면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배웠나요? 일방적으로 배웠잖아요. 지식을 전달받았잖아요. 전달받은 걸 암기했잖아요. 그래서 교실에 수십 명의 학생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선생님밖에 없었잖아요. 조용히 하고 떠들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교육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 방식, 이러한 것들은 조용히 있는 컴퓨터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교수 방법의 진화 3가지를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PBL이라고 프로젝트 기반 수업이죠. 자, 지금 기업에서 주로 프로젝트 업무를 진행하고 있듯이 학교에서도 하나의 주제와 상황을 주고 아이들끼리 협업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라는 겁니다. 정답이 아니죠. 문제 해결을 하라는 겁니다. 그때에 부모나 교사는 가이드요, 헬퍼요, 지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지 부모가 직접 지식을 넣어주고 선생님이 직접 정답을 가르쳐주는 교육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프로젝트 수업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초등, 중등 굉장히 과거보다 여러분이 공부했을 때보다 많이 확장되고 프로젝트형 과제도 많이 나가고 있는 중이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 때문에 많이 지식 전달로 아직도 진행하고 있지만 초등, 중등에서는 프로젝트 수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거꾸로 교실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식은 선생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매체를 통해서 전달받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진도로 배워야 할 내용을 유튜브에 올려주기도 하고요. 또는 칸 아카데미 같은 플랫폼을 소개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거기에서 공부하고 학교에 오는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는 지식을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끼리 모여서 토론, 토의를 하는 거죠. 활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시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프로젝트성으로 문제 해결을 하거나 토론, 토의를 하거나 그래서 디지털 매체와 토론, 토의가 결합된 게 바로 거꾸로 교실이죠. 자, 3번째는 말 그대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또 하나의 지식 체계를 가지고 아이들끼리 토론을 해서 자신의 지식과 동료의 지식을 합성해서 확장해 나가는 토론 토의형 공부가 본격적으로 들어왔고 아까 교육부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공부가 바뀌는 것은 무엇이 바뀌는 거라고요? 교수 방법이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교수 방법 3가지를 제가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프로젝트 수업, 거꾸로 교실, 그리고 본격적인 토론, 토의 수업입니다. 이 3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인공지능 시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교육의 패러다임, 즉 교수 방법의 진화의 공통점 3가지는
커뮤니케이션 기반 학습이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자, 토론이 공부다라고 제가 주제에서 힌트를 드렸는데 아웃풋, 내가 머릿속에 담아두어서 지면 시험지에 정답을 푸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전환해서 전달받은 탐색한 지식을 내 생각으로 바꿔서 아웃풋하는, 커뮤니케이션하는, 토론, 토의하는 게 공부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에서도 교수 방법이 바뀌는 거고 평가 방식, 미국의 시험 평가 방식, 성적표가 바뀐다는 게 다 이게 지금 앞뒤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토론이 공부라라는 것은 인풋이 아니에요. 인풋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풋된 지식을 아웃풋할 때 내 생각이 버무려져서 아웃풋하는 겁니다. 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답이 나오는 대목이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아이들을 들여다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갈라져 있음이 보여요. 여전히 정답 찍기 훈련을 받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직도. 그것이 이제 바로 우리나라 대입 전형에 매몰되어 있는 부분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반면에 소수, 그래도 또 일부의 아이들은 그 정답에 의문을 품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을 아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생각을 싫어하는 아이, 정답만 암기하는 훈련을 받은 아이가 있고요. 생각을 즐기는 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봤던 그 많은 것들은 생각을 피했을 때는 굉장히 공부가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을 즐기는 아이는 이러한 프로젝트 토론 토의 수업이 굉장히 재미있겠죠. 여러분 자녀는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자, 이것은 아이의 능력이 아닙니다. 타고난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거고 새로운 훈련 방식이 여러분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 자, 우리가 결론을 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에서 교육제도가 진화하고 있고 진화하는 교육제도의 키포인트는 커뮤니케이션, 토론, 토의, 아웃풋이다 라고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아웃풋을, 커뮤니케이션을, 자기의 생각을 타인에게 잘 브리핑하고 또 주고받고 소통할 수 있는 토론의 능력을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까를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자, 토론할 수 있는, 토론을 디베이트적인 형식적인 토론으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고요. 제가 말하는 토론은 커뮤니케이션 범주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들의 토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것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풀어드립니다. 자, 토론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려면 세 가지의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토론할 수 있는 거리를 자꾸 던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슈가 있어야 거기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주제를 보셔야 합니다. 주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제만 있다고 토론이 자유자재로 아웃풋이 자기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 토론은 지식을 자기 생각으로 바꾸어서 교류하는 게 토론이거든요. 그때에 자기 생각으로 바꾸는 점화제의 역할을 하는 게 질문입니다. 질문이 들어가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생각을 하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에 대한 사고를 자극하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질문을 통해서 사고를 했는데 지식만 나열한다면 그게 로봇이지 사람인가요? 지식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나의 사고가 버무려져서 상대의 공감을 일으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게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텔링, 사람의 감성을, 나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타인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건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사람이 갖고 있는 스토리텔링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이 바로 아웃풋, 커뮤니케이션의 기반을 길러낼 수 있는 것이 되는데요. 이건 금방 안 돼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금방 자기 생각이 안 나온다는 거고 스토리텔링도 여러 사례를 접근해 본 아이가 갖고 있어서 자기 걸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어때요? 연습과 훈련을 부모가 해줄 수 있나요? 부모는 이런 교육을 받은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학원 선생님은 이런 교육을 받았나요? 정형화된 것이 토론은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 사실은 좀 엄마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서 집안에서 무슨 소리냐 일상생활에서 이런 훈련이 된다면 어떤 또 다른 기관에 가도 그 아이가 받아먹는 게 굉장히 풍성해진단 말이죠. 무슨 소리냐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연습과 훈련은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거라도 도구가 필요한 거죠. 피아노 연습, 피아노라는 도구가 필요한 거고 악보라는 도구가 필요한 거죠. 뭐든지 도구가 필요한데 여러분이 도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 아이에게는 굉장한 오아시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도와드릴 건데요. 과학동화, 동아사이언스는 많이 아시는 회사일 거예요. 이 회사에서 토론이라는 것을 컨셉으로 기획해서 한 권 한 권 영양 있는 책을 만들다가 40권 시리즈물로 이렇게 전집화한 것이 뭉치 출판사의 토론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토론이 들어온 지가 오래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교육 키워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토론을 소재로 한 도구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특히 집에서 아이들이 편하게 일상에서 자기의 흥미대로 볼 수 있는 토론의 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제가 발견한 것이 뭉치의 토론왕이었는데 이 뭉치의 토론왕의 특징을 보면서 토론, 아웃풋,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아이에게 필요한 3가지 요소를 힌트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토론왕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볼 겁니다. 토론왕은 40권의 책 한 120쪽에서 130쪽 한 권에 그러면 어떤 어머님들은 굉장히 두껍다 동화책만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첫 번째 역량이 주제였어요. 자, 이 40권 속에 들어있는 주제를 한번 살펴보세요. 독도, 로봇, 인터넷과 스마트폰, 황사, 미세먼지, 가족, 또 경제, 전염병, 지구온난화, 다문화, 반려동물. 제가 지금 몇 가지만 불러드렸는데 어떠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회와 과학이 어우러진 세상에 굉장히 이슈화되고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회과학 분야의 주제인 게 드러나죠,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좀 처음 반했을 때 첫 번째 반한 이유가 주제만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주제인데 일상에서 접근을 잘 안 시키는 기회를 안 주는 주제이기도 해요. 필요한 주제인데 중요한 주제인데 아이들이 이 주제를 토론으로 만날 기회는 없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특징, 사회과학 분야의 트렌디한 주제가 이 책이 굉장한 역할을 하는, 아직 안으로는 안 들어가 봤으나 일단 이 주제의 특징을 먼저 보십사 한 겁니다. 자, 이런 주제들은 우리가 일상에 있는 주제지만 우리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봐야 되는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질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까 주제만 있으면 안 돼요. 그 주제에서 사고를 자극하는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이 토론왕이 다른 책에 없는 것이 있어요. 다른 책에는 정말 지식을 주기에 급급해요. 보통 그래서 엄마들이 책을 살 때 배경 지식을 주는 게 책의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책은 사고를 자극하는 게 목적입니다. 지식만 주려면 책이 아니어도 네이버에도 지식 많잖아요. 근데 이 토론왕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유심히 보셔야 되고 혹시 이 책이 집에 있다면 이것이 이 책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주제에 질문이 있습니다. 모든 책에는 주제가 있고 제목이죠. 그 주제에 따른 질문이 들어가 있어요. 자, 두 번째도 보면 왜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많을까? 반려동물이라는 주제에
질문을 던져줬고 전염병이라는 주제에 전염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주제에 질문을 하나씩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 제목 속에 표지에 말풍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 주제에 따른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은 아이들 스스로가 질문을 가지면 좋은데 이게 힘들잖아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질문을 줬을 때 아이들이 이 질문을 통해서 책을 읽으면서 자기 생각을 갖춰나가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는 그냥 책을 훅 보면 안 돼요. 네. 질문을 먼저 유심히 사고하면서 동시에 읽어야 된다라는 팁을 주셔야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 자, 몇 가지 질문을 좀 더 들여다볼 건데요. 일본은 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냐? 그죠? 다문화 아이들은 우리나라 아이들일까? 외국 아이들일까? 황사와 미세먼지는 왜 점점 심해질까? 통일을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인터넷 실명제가 악플을 막을 수 있을까? 동물원은 꼭 동물 보호에 필요한 곳일까? 이러한 질문들이 자 일상에서 엄마가도 좀 해주면 좋은 질문인데 엄마도 질문 세대가 아니니까 이러한 책을 통해서 질문을 찾고 익히는 그래서 자기 질문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질문의 중요성을 제가 3단계로 정리를 했는데요. 질문은요. 생각을 자극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생각을 자극한다라는 건 문제 해결력을 갖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지금 교육의 목표가 다 어디에 집약이 돼 있냐 정답을 맞추는 거에 집약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력을 갖게 하는 것에 집약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해결력을 어떻게 길러낼 수 있느냐 질문을 통해서요. 네, 그 질문에 생각을 갖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본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까지 나간 질문을 들여다봤는데 자, 첫 번째 주제가 있고 질문이 있고 세 번째 토론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을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책의 특징은 40권이 전부 다 기승전결의 스토리텔링이에요. 주인공이 등장을 했고 그래서 그 주인공이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저 질문을 가지고 사건을 해결하면서 아이들한테 정보를 주고 지식을 주고 스토리텔링 구조를 익히게 도와주는 거고 즉 다시 말해서 자기가 스토리텔링을 가질 수 있는 사례를 계속 40가지로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20쪽의 페이퍼북 이어도요. 스토리텔링 동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휘 수준이 높지 않으면서 쉽게 기승전결 스토리라인을 드라마 보듯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단순 지식을 그냥 주입하는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구조의 지식 정보 도서보다 훨씬 흥미를 가지고 읽을 수 있고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 자기 생각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이러한 TV 프로그램 하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답답해요, 굉장히. 그렇죠? 왜 그러냐? 이 토론 세대가 아니에요. 토론에 대한 경험을 한 세대가 아니니까 자기 주장을 하죠. 자기 주장만 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죠. 이게 토론은 서로 쌍방 간의 교류인데 일방적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거의 끝에는 싸움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도 종종 보게 되죠. 우리가 대선 때도 후보자들의 이런 연설이나 브리핑이나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죠. 이게 바로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전달받는 거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지 이런 것들을 서로 교류하는 거에 익숙한 세대가 아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하냐? 여러분 자녀에게도 경험을 안 주면 결국에는 일방적인 교류할 수 없는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고요. 경험을 준다면 이 인공지능 사회에서 인공지능하고도 협업하는데 사람하고 굉장히 많은 협업이 필요한 이 시대에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과학 동화에서 만든 어떻게 보면 이 토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 최초의 시리즈물로 소개를 제가 지금 해드린 건데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특징을 같이 본 거예요. 주제.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하나 주제를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제 본문까지는 엄마가 직접 못 보시더라도 주제에 어떤 질문이 들어있는지, 아이의 어떤 사고를 어떻게 자극하는지. 여러분 집에 책이 많지만 지식을 전달하는 책이 100%일 거예요, 아마. 질문을 주는 책도 있나요? 책이 질문을 주고 있나요? 드문 거죠. 질문의 필요성도 잘 못 느끼는 세대들,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식만 전달하는 거에 급급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논술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때 또 고액과에 시키시는 분 굉장히 많으신데,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주제와 질문을 가지고 또 스토리텔링 구조를 많이 내 걸로 만들어서 타인과 교류하는 언어, 요즘에는 말만 잘해도 성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러한 부분의 탄력성을 계속 주고 있는 게 이러한 도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120쪽의 페이퍼북은 동화책 읽듯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읽는 방법을 조금 여러분이 알고 선택을 해주실 때는 하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120쪽을 넘나들기 때문에 발췌독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흐름을 따라 읽는 것보다 처음에는 이 책의 구조, 그 다음에 자기가 재밌어하는 부분을 뽑아보거나, 그리고 앞에 본문, 서문, 목차 이런 것들을 먼저 훑어보거나. 그래서 책은 중간중간 봐도 상관없어요. 책은 꼭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라는 편견을 좀 버리셔야 하고요. 이렇게 글의 양이 이제 늘어나는 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훑어 읽기. 그래서 그림만 먼저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스토리텔링 말고 지식 정보만 뽑아서 볼 수도 있고, 이야기만 뽑아서 볼 수도 있고, 이런 발췌독으로 아이가 시작을 하면 나중에는 120쪽을 섭렵하는 것까지 갑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거나 좀 달라요. 처음에는 훑어 읽듯이 들어가지만 이제는 이 책을 읽을 때 한 방에 120쪽을 한 자리에서 읽는다라는 개념을 주면 굉장히 아이들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30페이지 동화책만 읽다가 이런 120쪽을 만나면, 그래서 아이들이 교과서를 어려워하는 경향이 일단 두껍고 글의 양이 많다라고 여기는 부분이 있는데, 교과서도 한 방에 안 배우잖아요. 진도라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나누어서 배우듯이 이런 책은 쪼개고 나누어서, 책갈피 예쁜 거 하나 꽂아서 오늘은 뭐 챕터 1, 내일은 챕터 3 이런 식으로 쪼개고 나누어서 볼 수 있도록 알려주셔야 돼요. 아이들은 모릅니다. 동화책만 바버릇하다면.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은 한 번에 읽고 끝나는 책이 아니라 여러 번 다독으로 반복하면서 전체 이야기의 흐름도 이해하지만 이야기 속에 담긴 그 지식과 정보도 추출하면서 그 지식과 정보를 버무려서 내 생각으로 나가게 하려면 1, 2독으로 끝나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야기 읽었다고 다 읽을 게 아닙니다. 책은. 이야기 속에서 내 생각으로 정립해 나가려면 동화책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의미가 깊어지는 시간, 숙성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생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복 읽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네 번째는 반복 읽기까지 했으면은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이제 섭렵이 된 거거든요. 여기에서 반복 읽기를 한 4독, 5독 정도 했다. 그러면 이제는 한 가지라도 입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엄마가 커뮤니케이션 파트너가 돼서 그냥 저녁 식사하다가 간식 먹으면서 그래서 왜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많은 거야? 네 생각은 어때? 이러면서 하나의 그 질문에 물꼬를 터져서 아이의 생각을 들어주실 수 있는 시간, 이게 커뮤니케이션이죠. 대화, 토론. 이런 시간을 갖는다면 이게 5분이든 3분이든 10분이든 그러면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책에 대한 흥미와 이 책의 내용에 대한 게 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다라는 건 들은 게 아는 게 아니죠. 학원에 가서 공부한 게 아는 건가요? 내 걸로 만들어져서 자기화가 돼야 아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배우는 게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게 공부인 거죠. 배우는 거는 그냥 진입한 거죠.
네. 그래서 학원만 뺑뺑이 도는 아이들이 자기화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듣고 까먹고 남아있는 것들은 10%도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학과 습이 병행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토론까지. 이렇게 토론은 구술로 커뮤니케이션까지 됐다면 마지막 단계는 자기의 생각을 한 줄로라도 기록을 해본다? 자, 여기까지 되면 기록까지 됐다면 완벽하게 90% 이상 자기게 됩니다. 어떤 지식이든. 근데 보통은 읽은 거에서 끝이 나기 때문에 읽어도 기억이 안 나고 다음에 다시 봤을 때 완전히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새로운 거죠. 공부하는 아이들이. 자, 그래서 저희가 요렇게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시 재접속하시면 다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피드가 50분에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가 이제 되죠. 예, 마무리되면 다시 접속 끝.